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4주차 시 리더십의 역사적인 이해. 오늘은 제4주차 강의로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힘의 논리에 의한 통치 제도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에서 먼저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기원부터 발달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는 13쪽에서 2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더십의 태동, 공식적 리더십의 태동, 역사 속의 리더십, 세부 내용으로 왕조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황제교황주의를 살펴보고 요약 및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본론 시작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검토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유럽 정복에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 군대 일부가 밤새 내린 폭설로 알프스 산속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느라 충분한 식량조차 준비하지 못한 프랑스 병사들은 곧 눈으로 뒤덮인 깊은 산중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일부 병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장서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계곡을 내려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곡 끝에 다다르면 또 다른 산등성이가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점차 병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리저리 헤매는 동안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기력이 소진하자 병사들은 절망에 빠진 채 하나둘씩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행군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이 뜰 때까지 기다려서 북극성이 뜨는 방향을 보고 산길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세차게 휘날리는 밤하늘에 북극성이 뜨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두들 눈 덮인 산속에서 야간 행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조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분명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계속 행군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무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벌써 많은 병사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기에 지금처럼 행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분명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한숨만 내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던 병사들 사이로 누군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희와 흥분에 들떠 있었고 모두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무슨 좋은 일이 있음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땔감을 구하려고 주위를 살피던 그가 나무덤불 속에서 다 낡은 산악지도 한 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곧바로 행군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던 병사들도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물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둠과 추위, 배고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행군은 그러나 무려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귀환한 병사들에게는 따뜻한 담요와 난로 그리고 푸짐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터에서 군대 전체가 기상악화와 질병, 피로에 지쳐 눈보라 속에서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길을 찾았고
거기서 리더는 강력한 목소리로 이쪽으로 하루나 이틀만 진군하면 모두가 편히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소리를 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더가 지시하는 방향,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조만간 음식과 물, 따뜻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위기, 대규모 전염병 속에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가 대규모 전염병이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감염원을 추적해 나가면서 대규모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증상별로 필요한 치료와 가려를 해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최저 수치로 낮추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임상사례에 천사를 보내고 진단키트를 요청하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신속 대처법을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신속 대응을 통해서 무려 5배에서 10배 이르는 사망률로 희생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정확한 통계로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한국은 전 세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낮은 사망률과 드라이브 스루 전략이라는 기법으로 전 세계 비전을 던졌던 것입니다. 한국은 전대미문의 세계 유일의 최고 대처법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감염병 선진 리더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리더는 희망을 주는 비전을 찾아내고 이를 팀원에게 제시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 군대가 찾은 지도는 곧 비전을 정리하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그쪽으로 방향을 지시해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 모두 일사불란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찾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코비드19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접촉자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추적하는 시스템을 제시했죠. 다음은 리더십의 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태초를 생각해 봅시다. 시족사회나 부족사회에서부터 지도자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족사회에 힘이 센 남자가 태어나서 주도적으로 사냥을 하고 시족을 이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매우 힘이 세서 사냥도 잘하여 시족원들이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여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아서 자녀를 많이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여러 시족을 규합해서 부족을 만들고 마침내 부족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지도자로 추대가 됩니다. 부족의 지도자 추대는 최초로 국가의 왕이 탄생하는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다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같은 정복의 왕이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용감한 왕 등 다양한 왕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도 그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영국과 같은 나라는 입헌 군주국으로 민주적 의회 제도 아래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예수는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민중들은 불렀습니다. 다음은 공식적 리더십의 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당시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들어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때가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리더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만든 이유는 모세 혼자서 수십만 명의 군중을 다 이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천부장이 1000명의 군중의 우두머리로 삼고 백부장은 100명 단위의 군중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다스리기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중과 의사소통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천부장을 모아서 전달하고 천부장은 백부장을 소환해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조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업무의 위임, 인파워먼트, 전결, 팀워크, 사무분장과 같은 조직관리론과 경영의 개념이 처음부터 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경영의 조직론이나 리더십 이론에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출현을 경영학의 조직 이론이나 리더십의 태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 천부장, 백부장의 지위를 주었는데 많은 사람을 관리할수록 힘이 듭니다. 알릴 사항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알려줘야 하고 전달할 물건이 있으면 일일이 백부장을 시키거나 직접 다녀야 하므로 힘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언택트 시대나 스마트 정보관리 시대에는 과거와 다릅니다. 소통하는 데 힘은 덜 들지만
다만 획일적 관리가 아닌 맞춤형 관리를 위한 소비자 위주 또는 하인형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더 많겠죠. 다음엔 리더십의 역사적 견해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하였는데, 리더십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리더십이 대부분 국가 통치체제 제도에서 기원되었고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한 통치 제도를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귀중한 교훈을 주는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민중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예수를 보면 장거리 여행에 지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종의 리더십, 즉 다른 말로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불립니다.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던 시절에도 자기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낮추는 종의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래된 낡은 제도와 문화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낡고 다른 고대 문화나 제도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노력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고 교훈적입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에 적절한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왈 원고이지신이면 가이위사에니라. 공자가 말했다. 예전에 배운 것을 연구해서 새롭게 응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의 역사적 의미를 보는 것은 제왕들의 삶이나 제왕제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인 리더십은 왕도정치, 귀족정치, 독재정치, 군주론, 무정부주의, 황제교황주의 및 민주주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교재 11쪽 상단에 보면 리더십은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개인, 팀 또는 전체 조직을 지도 또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하는 연구 분야이자 실용적인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리더는 왕의 위치에 있었고 이런 지도자는 신의 아들이거나 신의 권능에 의해서 왕권이 주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왕도사상에 의하면 왕의 자리는 신이 준 것이므로 천명에 순종하여야 하고 천명을 어기는 왕은 역성혁명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믿음도 존재했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태동되기 전에는 군주에 의한 독재정치가 행해졌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독재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체제는 독재로 가기 아주 쉬운 체제였습니다. 한편 로마 공화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라는 인류 스승이자 신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진리를 설파하면서 12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리더십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고대 왕정제도는 대부분 독재 비슷하였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으로 여겨지는 종의 리더십이 존재했으므로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왕도사상이라 하면 왕은 하늘의 지명에서 왕으로 임명하는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를 왕도사상이라고 하였고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신은 보통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하므로 신이 임명한 왕은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왕이 잘못을 하면 국민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왕도 정치는 인간의 집단인 국가사회나 더 나아가 인류사회에서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서는 힘과 무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이 아닌 통치자의 인격과 덕의 가말에 의한 평화적이고 순리적인 해결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전통적으로 유학은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 강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자연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비판 및 이상정치 방안 등이 유학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자가 제시한 덕치나 맹자가 제시한 왕도정치 사상은 이러한 관심의 발현입니다. 왕도정치 반대는 패도정치입니다. 불의와 독단과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패도정치는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서구에 도입된 왕권신수설은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 장 보댕, 프랑스 루이 14세, 잉글랜드 제임스 1세 등이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조 정치와 비슷하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 이론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절대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저항이 높아가는 단계에 나타나 절대주의를 보강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므로 독재가 쉬운 통치 형태를 많이 띄었죠. 그럴수록 카리스마가 요구되고 또 영웅도 필요하였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좋은 군주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인구에 해제되는 요순시대의 군주 그리고 세종대왕 같이 만구에 남을 문체개발을 통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을 실천한 성군을 생각하면 자신의 욕심과 향락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그 발전에 몸바친 군주는 영원히 이름이 남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정치 환경이나 조건이 놓여있어도 헌신과 이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이들은 후세에 추앙받게 마련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족 정치입니다. 귀족 정치, 즉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 사람의 우수한 혈통, 즉 우수한 혈통이란 블루드, 푸른 피라고 부르는데 우수한 혈통에 의해서 지도자가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 학자들의 연구에서 유전적 혈통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유명인사가 된 결과를 살펴보니 직계 혈통이 그렇지 않은 혈통보다 더 유명인이 많았다는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보면 미국 제41대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미국 제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인데 부자가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는 것을 보면 우수한 혈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족 정치 이론은 나중에 혈통보다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수정되었다가 그 후에는 개인이 일으키는 업적이나 실적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업적주의를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이런 메리토크라시는 오늘날 대통령 선거 결과 수천 개의 고위직 자리를 임명권을 차지하는 업적주의로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고대에도 보면 신라 육두품 제도나 고대 무신정권, 조선시대 문벌이나 학벌을 중심한 유교 신료를 중심한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체제의 경우 왕은 있어도 형식적 존재에 그치고 실권은 귀족이 좌우합니다. 다음은 독재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재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에서 긴급사태에 관해서 법으로 미리 한정해서 설정된 임시공직을 의미하는 독재관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독재 정치는 특정의 개인 또는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서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로 피치자인 일부 대중으로부터의 지지, 대중의 정치 과정에 대한 참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것들이 없는 전제정치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부의 독재나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개발독재자는 민주주의와 양립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란이나 전쟁 등의 긴급사태에 있어서 권력자의 전단전 정치적 지배를 미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입헌 독재는 민주주의 체제의 방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전제정치는 군주, 귀족, 독재자, 계급, 정당의 어느 것이라는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 입헌주의, 공화제의 반대 개념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의회제도가 경시되거나 부정되고 소수의 지배자가 초월적 강권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런 정치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정권이 있었으며 그들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대체로 독재 유형의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 또는 왕에 의한 정치를 체계화하고 정당화한 제자로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의 원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견지에서 그를 악마의 대변자로 비난하기도 하지만 군주론을 대변하는 마키아벨리즘은 그것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도 정치 현실적인 면을 찌르고 있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도덕의 세계에서부터 독립한 정치 세계를 발견한 것이 마키아벨리의
근대 정착에 대한 큰 기여입니다. 이 책은 내용상의 구성으로 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군주국의 종류, 군주권의 획득 및 유지 방법이 고찰되고 있습니다. 제2부는 군사론에 배당되고 있으며 자국군의 필요성과 군주의 군사상의 의무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3부는 통치 기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4부는 이탈리아의 위기적 현상의 원인이 추구되고 있고 더욱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실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방법상의 현실주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주의는 비참한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과 분리되고 있으며 그 점에서 해야 할 이상은 현실에 대하여 공허한 것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나온 당시 이탈리아 휴머니즘의 이상은 공공적인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스러운 국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이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해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공적인 것에서부터 사적인 것으로 퇴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며 위선적이고 몸의 위험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물욕에는 눈이 어두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을 지상적인 욕구 충족을 찾고야만 하는 르네상스적인 인간상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동 원리는 명예욕이든지 물욕이든지 욕망이라는 동질적인 것으로 환원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행동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동의 계산 가능성을 보증하고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군주의 기술로서 이야기됩니다. 가령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든지 혹은 가해 행위는 일시해버리고 은혜는 조금씩 하라 와 같은 통치술의 경고조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욕망이 뒷받침된 인의를 가지고 야망과 탐욕이 뒤끓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의라는 것은 우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잘 해낼 수 있으려면 냉정한 합리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주는 짐승의 방법을 교묘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야수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본을 따라야 한다. 그것은 사자는 올가미에서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가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일 필요가 있고 늑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사자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군주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무정부주의는 모든 제도화된 정치 조직,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을 말합니다. 무정부주의는 권력 또는 정부의 통치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합니다. 근대 와서 처음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란 뜻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루이 아르망 드 라옹탕으로 인디언 생활을 기술한 그의 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와 법 또는 감옥, 사제, 재산 등이 없는 사회를 지칭한 것인데 요즘 일상적으로 혼란, 무질서 등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정부주의는 하나의 사회 철학이며 정치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정부주의 요소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넌으로부터 자유주의자 훔볼트나 J.S. 밀 등의 사상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는 대체 5가지 특징으로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본래 선의 능력을 가진 착한 존재인데 관습제도 권력 따위가 타락하게 만든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국가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회 여러 제도 가운데서 특히 사회재산과 국가는 인위적인 것으로 것들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을 서로 타락시키고 또 착착하게끔 하는 것이다. 민주통치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등 모든 권위적인 요소들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 변화는 자생적이고 직접적이며 대중적인 기반을 둔 것이라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모든 조직화된 운동은 권위 조작에 의한 산물에 불과하다. 조직화된 혁명은 하나의 억압을 다른 하나의 억압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화는 외부적인 통제가 없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대중의 자연적인 느낌의 표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 산업문명의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가 어떻게든지 간에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 기계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든 사는 문명 위에 서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요소를 가지는 무정부주의는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내용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경제생활의 유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부주의는 운동으로서는 스페인 내란의 종식과 함께 기울었으나 사상으로서는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료화되고 조직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제교황주의입니다. 황제교황주의란 황제가 동시에 로마 교황이라는 원칙입니다. 즉 정신기를 지배하는 교회의 최고 권위자가 속계의 장인,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수중에 쥐어져 있는 국가와 교회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18세기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본래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후에는 1917년까지 러시아 국교회, 중세 초기 카를 대제의 프랑크 왕국, 근대의 카톨릭 전제국가, 연방 군주가 자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최고 주기 지위에 있었던 독일 프로테스탄트 연방국가 등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9세기 가톨릭 역사가에 의해서 가끔 인용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이 개념은 원래 중세 서유럽에서 서임권 투정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출현한 것과 같은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월한 권위를 주장한 국가 교황 관계의 반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 원리에 의하면 정교는 분리되고 종교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전통이 깊은 국가, 예를 들어 영국은 한국과 같은 민주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입헌 군주국으로 여왕이 종교적 수장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초등등 학교에서 보면 조회 시간에 국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런 제도는 황제 교황주의 유사한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여왕은 영국 성공의 수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교황주의에서 황제나 왕은 세속적인 정치 권력에 영적인 신앙의 지도력까지 구비해서 엄청난 권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데모는 국민을, 크라토스는 지배를 나타내는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 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했습니다. 이 제도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정치 결정 권한을 내리게 하는 대리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 형태가 민주주의든 아니든 간에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불평등한 개인의 소유재산을 평등하게 조정한다는 의미로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원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해서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수정당제를 말하는 것이죠.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정권 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로 왕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전제와 이론 그리고 그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관점, 철학, 제도, 개념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끌어낼 수 있다는 왕조정치 사상에서 역성혁명 사상, 귀족정치에서 거기서 발달한 업적주의는 오늘날 민주적 선거제 아래서도 역시 동일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았고, 오늘날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 리더십에 부응하는 예수가 보여준 종의 리더십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독재제도와 전제제도의 상이한 점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것은: 첫째, 지도력이라고 불리는 리더십도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점. 둘째, 과거의 제도나 실천이 아직도 오늘날 조직사회에서 사용된다는 점. 셋째,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온 점. 넷째, 훌륭한 리더십은 개인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조직 또는 전체 사회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를 필요한다는 점. 다섯째,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 살고 있으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복지에 100%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그래도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점을 융합해서 창의적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수 및 예술 차원에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리더를 위한 북 리뷰. 둘째, 복수 문제 4문제를 다섯 문제를 풀어보고, 셋째로 다음 주차 학습 주제를 예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지혜로운 리더를 위한 북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검토할 책은 부하 직원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26가지라는 책입니다. 2014년에 출판된 저자 박태환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하 직원이 리더의 책상에 당장 올려놓고 싶은 책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많이 추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총 4개 챕터에서 2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상급자이면서 리더인 당신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제1장을 보면 총 5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제1장, 직원들의 동기유발에 관한 당신의 착각 그리고 진실입니다. 첫 번째 착각을 보면, 리더인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은 직원들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은 옛날에 보면 아주 지혜롭거나 천재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압니다. 직원들은 학생이 아니며 온갖 굴레에 쌓여서 눈치를 보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어떤 일이든지 최하 10년을 해봐야 어렴풋이 일의 윤곽을 알고, 거기다가 10년을 더해야 전문가나 아니면 달인 비슷한 경지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경험상 얻은 직무의 노하우를 남에게 잘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존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직원들이 일당백이나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터득하기를 바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치가 크면 직원이 못 따라올 경우 무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리더인 상사는 3, 40년 경험을 가지고 직원을 닥달하지만, 직원은 1년차 경력자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하나를 알려주면 직원은 그걸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지만, 상사가 생각하는 만큼 응용이나 혁신을 통해서 10개를 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회식을 하면 침체된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착각입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직장의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맥을 준비해서 구호를 외치며 회식을 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거나 권해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상사의 입장에서 회식을 하면 뭔가 좋아 보이고 스트레스도 풀 것 같지만, 부하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게 회식 문화인지도 모릅니다. 상사와 회식 자리에서는 몸가짐이나 태도, 말솜씨도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다 건배사까지 준비하고 자칫 과음해서 실수도 걱정해야 하는데 회식 그리 즐거운 게 아니죠. 차라리 혼자 아니면 동료 친구와 같이 라면을 먹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분기 실적 비교해서 실적이 좋은 직원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부서의 직원은 그 자리가 지옥 같을지도 모릅니다. 착각 3.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물론 고래를 춤추게 하지는 않겠지만 칭찬을 들어서 그리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하찮은 일에도 지나친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만심을 가져다주며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빨은 공허한 칭찬은 말 그대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의 본뜻은 항상 언행을 할 때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지 무조건 칭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팀원을 대할 때 인간적이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강화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긍정적 강화란 잘하는 분야를 칭찬해서 더욱 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착각 네 번째,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조직 운영에서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기업의 경우는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유동성 자산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하기 쉽습니다.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실탄인 돈을 많이 확보해야 요즘처럼 어려울 때 도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회사 정책을 정해도 금융위기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면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착각 5번. 물질적인 보상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한다. 요즘 세대의 직장인들은 돈보다는 칼퇴근해서 여가나 취미를 중시합니다. 20세기 초반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레슬리스버그 교수의 인간관계 연구에서 직장의 종업원들은 돈보다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직장 내 비공식 조직의 모임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제2장 권위에 관한 당신의 착각 그리고 진실입니다. 착각 1. 리더와 직원들의 만남의 자리는 상하 간의 거리감을 좁혀준다. 종종 회사에서 보면 사장이 막단 직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거나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고충을 듣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회사의 막단 직원과 사장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사용자와 고용자 사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사장은 사장이고 종업원은 종업원의 자리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단지 그런 만남으로 인해서 거리가 좁혀진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착각이 나의 리더십은 문제가 없다. 상사는 자신의 리더십은 문제가 없는가라고 자문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며 문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더를 상사로 둔 직원과 팀원은 좀처럼 상사의 단점과 결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을 리더 혼자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 3. 직원들은 당신의 화려한 경력에 고개를 숙인다. 상사는 당신의 화려한 이력을 토대로 자신있게 조직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과거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오늘날같이 언택트 시대에는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하던 시절에는 이러이러했다 와 같은 무용담은 오늘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으로 현재 직원을 동기부여하기는 설명력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착각 4. 당신의 사과는 당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권위주의에 몰입한 상사는 사과하는 것을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사는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됩니다. 원칙에 어긋나거나 실수했을 때는 과감히 자기 자신은 잘못을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착각 5. 직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나이 지긋한 상사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언택트와 같은 어려운 기술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은 꼰대 같은 상사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점차로 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상사는 그 자신이 변하지 않고 정치돼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면 직원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착각 6. 당신은 중요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면 직원마다 담당하는 일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기주의적이고 편견이 있는 생각입니다. 착각 7. 자기 개발은 직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직장의 업무 혁신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원들은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그 일이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정작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공지가 뜨면 상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육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전부 새 시스템에 익숙한데 상사 혼자서만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상사도 솔선해서 교육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제3장 사람을 보는 안목에 관한 당신의 착각 그리고 진실입니다. 착각 1. 인정받는 직원의 사소한 잘못은 눈 감아줘도 된다. 상사의 이런 행동은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성과나 실패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판단해서 잘못은 지적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만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문책한다면 저 상사는 불공평하다는 평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어서 직원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착각이 곁에 데리고 쓸만한 인재가 없다. 상사가 곁에 두고 싶은 직원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직원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직원은 상사가 잘못할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사에게 정말 필요한 직원은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하고 부당한 일을 거부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원은 상사의 책임에서 비롯된 위임된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모두가 하나같이 상사에게 필요한 인재입니다. 직원들은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상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 3. 남성 인력 여성 인력보다 우수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지도하는 계층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력 단절이라는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차별이나 비하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착각 4. 지시를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직원이 좋다. 지시를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직원은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혁신적이고 유능한 직원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 심사숙고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도 훌륭한 직원으로 인정받게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착각 5. 인사평가는 당신의 고유 권한이다. 보통 기업에서는 부서장이 인사평가를 해서 성과금이나 승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 경영학자 중 한 사람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자는 자신이 부하직원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게 아니라 부하직원이 부서 경영자를 선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를 할 때 하급자 평가 같은 제도는 하급자가 상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반에 관공서에서 널리 활용된 방식입니다. 다면 평가 제도는 상사 동급자 및 하급자로부터 360도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인사평가는 상급자만 하는 방식만의 유일무이한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착각 6. C플레이어만 없으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C플레이어란 조직에서 골칫덩어리인 무능한 사람을 말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부서의 어떤 사람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외빈을 접대할 때는 골프를 잘 치고 회식 때 술상무를 맡아놓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과는 담을 쌓고 능력도 별로지만 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이나 업무 실적은 꽝이지만 그 나름대로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급 플레이어 같지만 그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C 플레이어만 없으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판이죠. 다음은 제4장 직원이 일하는 방식에 관한 당신의 착각 그리고 진실입니다. 착각 1.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 누구나 눈에 띄고 실적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고 그 일을 맡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탄탄히 하고 저력을 쌓아서 기회가 오면 대박을 터뜨리는 일을 놓치지 않지만 어려운 위기가 와도 원만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위기가 닥치면 바로 밑바탕이 드러나지만 기본기를 탄탄히 준비한 조직은 위기를 거뜬히 극복합니다. 위기 시에 위기관리가 잘 되는 리더는 조직에서 돋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착각 2. 계획을 잘 세우면 결과가 좋다. 어떤 일의 결과가 좋으려면 물론 계획이 좋아야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세운 계획을 효과적으로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부 전략이나 목표를 세우고 직원들이 미션 중심의 인간이 되도록 세부 미션을 할당을 하고 그것을 확실히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계획만 잘 세우고 직원들에게 미션을 할당하지 않고 모니터링이 없다면 계획은 공허한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착각 3. 직원은 쥐잡듯이 잡아야 움직인다. 직원의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고 쥐잡듯이 몰아대면 직원은 그만둘 겁니다. 직원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고 상사는 서번트형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강화와 격려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알아서 움직입니다. 착각 4. 사소한 것까지 당신이 직접 챙기면 성과가 올라간다. 업무위임, 즉 인파워먼트를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위임한 일이나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업무 위임은 자발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착각 5번입니다. 회사 일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직원은 퇴근 시에 노숙자 행동을 보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회식하다가도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어떤 일은 어느 날 숙면을 취하고 상쾌한 아침 기상 시간에 번쩍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인이라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침실 옆에 메모장과 필기구를 두고 생활합니다. 순간적인 경우에 메모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금방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전문가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즐기면서 일하며 출퇴근 시라 여행 중이거나 취침 중이라도 일과 연관된 것이라면 즐기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착각 6. 직원을 멀티플레이어로 육성해야 한다. 요즘 컴퓨터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보면 멀티태스킹, 즉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워드를 입력하고 워드 입력 중에 차트를 그림으로 편집하며 이메일이 왔다는 팝업이 뜨면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식 급등 알림에서 연락이 오면 목표한 주식의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영업을 잘 못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회계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능력에 따라 분장하며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관리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착각 7. 팀워크는 마인드 문제다. 팀워크는 정신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딴 데가 있어도 팀워크가 잘 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MT를 가서 주먹을 쥐고 구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 구호를 통해서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팀원 간 배려, 격려, 열린 의사소통, 공감대 형성 등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착각 8. 창의적인 인재는 따로 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인공지능 같은 창의적인 인재는 드뭅니다. 창의력은 훈련을 통해서 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 방법 같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 퀴즈 5문제입니다. 본 비디오 및 교재 13쪽에서 28쪽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본 퀴즈 정답을 제출한 선착순 3명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면접 및 만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화요일 강의 오픈 시간인 오전 9시부터 2시간 이내에 제출되어야 선착순 3위 안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짝지은 것은 왕도정치 맹자, 손자병법 지피지 백전백승, 귀족정치 업적주의, 군주론 마키아벨리. 2번 독재정치와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가부장적인 사상, 2번 로마 왕가의 리더십, 3번 페미니즘 사상, 4번 1인 독재 지배. 다음 중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선거권 행사, 2. 복수정당제도, 3번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4번 저항권 불인정. 문제 4번 황제 교황주의 의미와 관계가 깊은 것은 1번 서번트형 리더십, 2번 속세의 왕이 교황을 겸임, 3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4번 십자군 운동의 결과.
문제 5번.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언급한 리더가 되는 5가지 미덕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1번 지능, 신뢰성, 인간성, 용기, 훈련. 2번 지능, 인내심, 인간성, 용기, 훈련. 3번 신뢰성, 용기, 인내심, 지작, 실력. 4번 정직, 인내심, 기술, 용기, 타이밍.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서 54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잠시 살펴보면 특성 이론입니다. 특성 이론은 리더는 타고난다는 이론이며 유전적으로 내려온다는 믿음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으로 특성 이론의 대안 이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론입니다. 그 다음 속성 유형 이론입니다. 개별적 변수인 개인 특성의 영향이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통합적 총체로 리더십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외에 행동과 스타일 이론, 상황적 리더십, 기능적 리더십 이론, 통합심리 이론, 변형적 리더십 이론, 교환 이론 및 감성적 리더십 이론 등이 논의되겠습니다. 리더십의 학술적 성과인 리더십 이론은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하지만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얇고 넓게 훑고 지나갈 예정이니 너무 어렵게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